개장 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을 움직였던 헤드라인 통해서 환율 이야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6개월 내 최저 기록 미일 환율 협상 촉각입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6개월 내 최저 수준을 찍었습니다. 지난 5거래일간 1,390원 위에서 움직이다가 어제는요 1,387원으로 내렸고요. 이런 약세는 야간 거래로도 이어졌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 환율을 움직이고 있는 건 미국과 일본의 협상 헤드라인입니다.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만나 환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그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저, 즉 엔화 약세 현상에 불만을 표출해왔기에 자연스럽게 엔화 절상 압력이 있을 거란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뉴스 흐름상 5월 초에는 미국, 대만, 지난주에는 미국, 한국 간의 환율 협의가 부각이 되면서 아시아 통화 절상 요구가 거론이 됐기에 엔화 절상에 대한 추측들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상상인증권의 분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은요, 트럼프 정부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약달러 기조를 내비치기는 어렵다며 결국 중요한 건 트럼프의 말보단 행동, 즉 약달러의 저금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원화 절상 그리고 미 국채 매수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환율 전망 하단을 기존의 1,330원에서 1,300원대로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300원대는 사실상 저평가 수준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자, 증시 지수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환율 하락은 외국인 수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이지만 급격한 변동성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죠. 자, 이렇게 지수 차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 짚어봤는데 오늘장으로도 이어질 헤드라인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한국기재부는요, 한국과 미국이 환율 협의 중이나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협의 중이다. 이 점에 주목하며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또 한 번 하락했는데 야간 거래에서는 원달러 환율 1,371원까지 내려왔죠. 이외에도 오늘장에 영향을 줄 간밤 나온 마켓 무버로는요. 불안한 글로벌 국채 시장, 이런 가운데 반도체 전력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오픈 AI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위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미국과 일본의 국채 지위가 재정적자 경고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서 소비세 인하를 위해 적자 국채를 찍어낼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입찰에 수요가 몰리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세한 표결을 앞두고 2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 이에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튀었는데요. 10년물이 무려 4.6%대로 지난 2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요. 장기물인 30년물은요, 다시 5% 위로 올라왔습니다. 금리 상승은 지수 자체에 부담이 되는 재료, 자세한 분석은 이어지는 마켓포커스 긴급 진단통에 확인해 보고요. 반도체와 전력 섹터 단에서는 생각해 볼 뉴스도 있었습니다.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본격화인데요. 크루소 에너지가 개발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 오픈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총 116억 달러의 자금을 새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자금으로 데이터 센터 건물도 기존의 2개에서 8개로 확장한다고 하죠. 각 건물당 들어가는 엔비디아 블랙웰 반도체가 5만 개씩임을 고려하면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여기에 어제 머스크 테슬라 CEO도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엔비디아와 AMD 반도체를 계속 구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물론 향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들려오는 헤드라인은 AI 수요는 계속된다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듯 보이죠. 다만 오늘은 호재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마켓 무버, 즉 금리 상승으로 미국 증시가 흔들려 우리도 이런 불안한 거시 흐름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죠. 개장 후의 흐름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장마감후에 나온 공시부터 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차 발행가액을 주당 68만 4천 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원래는 3조 6천억 원짜리 대형 유증 계획이었지만 시장의 반발에 2조 3천억 원으로 줄였고 나머지 자금을 하나그룹 계열사들이 제3자 배정으로 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산 실적이 워낙 잘 나오면서 주가가 뛰었고요. 기존 주가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당 53만 9천 원의 신주를 발행해 2조 3천억 원을 조달하려고 했으나 발행가액을 주당 68만 4천 원으로 확정하고 2조 9,187억 원으로 규모가 증가해서 총 6천억 원 가까이 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뛰었던 특징주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조선 기자재 전문기업 세진중공업은 29.91%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가는 12,030원인데요. 세진중공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17.9% 급등한 178억 원입니다. 조선 밸류체인 상장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친환경 에너지 전환 호름 속에서 LPG 및 LNG 운반선 발주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받았습니다. 세계 10위 의료 로봇 기업 큐렉소도 짚고 넘어가시죠. 어제 좋은 소식 알리며 3.7%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한때 6%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5개국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인 MDSAP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허가를 통해 제품 인허가 절차를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장마감후 공시와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나왔던 공시와 함께 애프터마켓 특징주까지 짚어보고 오셨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시모닝 브리핑 곽영훈 주식부자 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주당 발행가액을 확정했습니다. 68만 4천 원으로 정해졌고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규모가 늘어난 상황인데 네. 개인 투자자들의 체크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유상증자 규모가 확대가 됐다는 것은 이제 발행 가격이 예상보다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회 비용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주가 상승에 따라서 기준가가 높아졌고 이 부분은 실적 개선과 방산 기대감이 반영된 숫자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요번에 1차 발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2조 3천억에서 2조 9천억까지 한 6천억 정도 늘어났다는 이 숫자는 최종적인 숫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 확정 발행가가 정해질 때는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에서 낮은 가격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청약 전일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출 평균 주가의 60% 중에서 높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아직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건 지난 3월 발표된 그 3조 6천억 원의 유증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한화에너지 등 3자 배정 조달을 통해서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에 대한 그 사용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폴란드, 중동 등 현지 생산시설, 구축, 친환경, 선박 에너지 사업, R&D, 항공, 우주, 인프라 등의 11조 원 규모의 글로벌 확장 투자에 사용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주목이 될 수 있는 포인트 같아요. 따라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그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의 확대 핵심 수혜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매출 70조, 영업이익 10조를 향한 본격 횡보의 시작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수출 비중 확대라든가 고객 다변화, PER, 멀티플 재평가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이 대규모 유상증자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조정 가능성이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성장성을 감안한다면은 올해 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조선, 해양, 에너지
확장성과 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향후의 성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어떤 복합 사업자로서의 이 발돋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 전략은요. 최종 발행가 확정 6월 26일인데요. 그때라든가 신주 상장일 7월 21일인데 전후로 해가지고는 수급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조금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빠지고 난 뒤에 장기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기간은요. 신주 상장 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에 1차 매수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추후에 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관련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학동 재개발 공사와 관련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어제 공시를 냈습니다. 주가 영향은 아무래도 긍정적이겠죠?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단순하게 그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이라는 측면만 해석하시게 되면은 뭐 기존에 반영이 됐고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보셔야 되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은 전신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적 분할이 된 사업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해서 인적 분할후에 주가가 빠지고 난 뒤에 관련된 광주 쪽의 학동 철거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뭐 8,000원, 9,000원대까지 하락한 후에 재차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본 그 행정 집행 정지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법적 리스크가 중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수주 활동에 직접적인 차질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신뢰 회복 국면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의사항은요. 이 부분은 이제 집행 정지에 대한 이 부분일 뿐, 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재차 리스크가 노출될 수 있다. 여전히 브랜드 이미지 회복, 공공 수주 제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한편에서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2025년도 요번에 이제 24,000원인데 주가가 2023년도에 최저점이 9,280원이에요. 그 상황에서 24,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7,000원에서 28,000원의 돌파 여부가 좀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건설주가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 사이클, 정부의 SOC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한 차례 올랐고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향후 이제 소송 리스크가 다시 또 부각이 됐을 때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건 바로 매수의 기회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해서 모아가시면은 인적 분할 후에 성장성이 반영이 되어서 아주 좋은 투자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일장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방산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일장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방산주 랠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공군 무기 이동, 공중훈련, 통신 감청 등을 미국 정보당국 측에서는 그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해당 소식에 힘입어 섹터 전체는 2.72% 상승했고요. 세트레가이가 15%대 강세 보였습니다. 사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국방비 지출 확대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국방비 확대 기조 속에서 K방산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방산 주도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가를 기존 95만 원에서 113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는데요. 다만 올해 들어 급등세를 보인 만큼 방산주 투자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밸류에이션 부분도 고려해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증강현실 관련주 소식입니다. 구글이 자사 연례 최대 행사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 젠틀몬스터와 손잡고 스마트 안경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젠틀몬스터는 안경 디자인을 맡는 형태인데요. 해당 스마트 안경에는 구글이 지난해 말 공개한 확장현실 전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XR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해당 소식에 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산업 확장 기대감이 부각되며 전일장 섹터 2.4% 상승했고요. 라운텍이 18%대, K3i가 12%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만 구글 스마트 안경의 역사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죠. 지난 2013년 회사의 첫 스마트 안경인 구글 글래스를 출시했지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2015년 단종을 결정한 바 있고요. 이후 2017년 산업용 스마트 안경 모델을 선보였지만 이 역시 2023년 판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 도전은 예정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고요. 전일장 지목된 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대다수가 이번 소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는 않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픽 두 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픽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습이 해당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떤 종목들을 연계해서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요 해당 관련된 내용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번 사안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특히 이제 에너지 및 방산 관련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 가능성이 제지가 되자 뭐 브렌트유라든가 WTI 이런 원유 선물 가격이 좀 급등을 했고 이 부분은 이란이 오페크 내에서 세 번째 큰 산유국이고요. 중동 지역에서의 불안전성이 전 세계 원유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주식 시장의 반응과 자산군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뭐 전통적인 또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이라든가 스위스 프랑, 엔화는 강세를 보였고 또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관련되어서 관련주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에너지 관련주, 방산 관련주, 안전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주는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기대가 되는 뭐 S-오일 이런 종목들, 한국석 이런 종목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LNG 수입 가격 상승 가능성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 그 방산주로서는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등이 중동 지역의 군비 확장 가능성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이 위험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금 관련 ETF라든가 이런 것도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민감한 에너지 방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 검토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 전략상으로 보면은 안전자산 비중 확대에 따른 포트폴리오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짚어본 내용은 지정학적 불안인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존 안전자산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둘러싼 불안감이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채권을 제외한 안전자산으로 좀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있나요? 금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된다던가? 현재로서는 지금 뭐 금자산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상으로 봤을 때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관세부가 이슈와도 채권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채권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만 가지고 채권 자산의 금리의 변동성을 100%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요 내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의 또 채권 발행, 부채에 따른 채권 발행의 신규 발행에 대한 내용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은 파악이 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이슈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빌드 개발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고 회의 발표 내용에서 주목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AI를 앞서
앞세워서 지금 전방위적인 혁신에 나서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제니 선글라스로 유명한 기업이죠. 젠틀몬스터와 함께 스마트 안경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지금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짚어주시죠. 일단 요 관련되어서는 어제도 기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성장성을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이 구글 글래스 실패 이후에 10년 만에 재도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AI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디바이스의 생태계 삼각축이 명확하게 어떤 그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XR 디바이스 하드웨어, 젠틀몬스터는 고급 패션 디자인, 그리고 구글은 AI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연계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과연 시장에서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2024년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 작년에 약 10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거의 뭐 7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고 기술이 잘 적용이 된다면은 휴대폰을 좀 대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요. 그렇다면 이제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1차 수혜주, 2차 수혜주로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수혜주는 메타버스라든가 AI, VR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K3i라든가 라운텍, 뉴플렉스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은 2차 수혜주를 보면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생태계 관련주들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삼성전기, 삼성 SDI 그리고 MC넥스, 파트론 등 주요 공급망 관련된 종목들이 2차적으로 좀 주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좀 초유 국면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은 연말 정도에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주인 1차 수혜주인 메타버스, AR, VR 관련주들이 들쑥날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주에 대해서는 공급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부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